상상해보세요. 귀를 찢을 듯한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는데 싸늘한 새벽 공기를 뚫고 쇠붙이와 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가 가장 믿었던 연인, 바로 그 사람이 잠든 나를 도끼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조나단 그라나도스와 레나 돌리베이라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파고, 인구 13만 명이 조금 넘는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레나 마리 드올리베이라 23살의 한 여성이 극도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레나는 국경을 사이에 둔 미네소타주 무어헤드 출신입니다. 그녀는 경찰이나 지역신문의 낯선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미 2017년 14살 때 실종된 10대 소녀로 지역신문 기사에 등장했었죠. 당시 보도는 그녀를 취약한 소녀, 어쩌면 가정 문제나 불안한 환경에서 도망친 아이로 묘사했어요. 실종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불안정함으로 얼룩진 청소년기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서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 2025년, 레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겪는 내면의 악마, 바로 약물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 계정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 자체의 이야기였죠. 2025년 4월, 레나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듯한 메시지들을 올렸습니다. 누가 금주에 성공했나요? 약속한데 정말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4월 8일, 그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인 4월 14일, 더욱 깊은 고백이 이어졌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는 긴 글이었습니다. 내 평생 나쁜 결정만 해왔어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기로 한 건 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어요. 네, 레나는 아이들을 언급했습니다. 몇 명인지, 나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삶을 재건하려 노력하는 엄마라는 사실은 이 사건에 또 다른 비극의 층을 더합니다. 그녀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과 펜타닐, 파고 같은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약물과의 전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단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정점은 2025년 4월 30일에 찾아왔습니다. 레나는 자랑스럽게 30일 금주를 자축했습니다. 회복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30일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 모임 NA, 집중적인 치료, 그리고 해독과 싸우는 밤들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승리였죠. 그녀는 재활 프로그램 수료증까지 공유하며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닥쳐올 일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미소였죠. 가족 중에 중독 문제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에요. 재발, 감정적 투쟁, 그리고 외부 압력의 롤러코스터죠. 당시 레나는 집이 없었습니다. 노스파고 지역의 친구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남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어요. 바닥이나 임시로 마련한 차고에서 잠을 자는 안정된 집과는 거리가 먼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스 칼리지 스트리트 700번 블록에 있는 한 차고에서 그녀는 남자친구인 조나단 그라나도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와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그라나도스,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물입니다. 보도된 그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공인이 아니었지만 레나와 그가 공유했던 관계는 기복이 심했고 아마도 두 사람 모두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노숙자였던 그들은 이웃들의 호의에 의존하며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었죠. 공개된 자료에는 이들 사이에 이전에 폭력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지만 일부 소식통은 그들의 관계가 질투, 재정적 좌절 혹은 공동의 중독이라는 짐 때문에 종종 긴장을 쌓아왔다고 시사합니다. 한 법의학 정신과 의사는 말했어요. 미래 행동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는 과거 행동입니다. 레나에게 있어 과거에는 14살의 실종뿐 아니라 그녀 스스로 인정했듯이 잘못된 결정의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 사이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개선의 궤도를 달리던 삶이 무너진 것 같았죠.
5월 이후 레나의 소셜미디어에는 금주에 관한 게시물이 끊겼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9월의 어느 날 아침 공기를 가르는 도끼 소리로 깨지게 됩니다. 파고의 사회적 맥락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노숙자와 중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레드리버 밸리 지역은 혹독한 겨울을 겪으며 주거 위기가 더욱 심화됩니다. 레나와 조나단 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고나 임시보호소에서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레나가 4월에 마쳤던 것 같은 재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접근성은 제한적이고 재발은 흔한 일입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재발의 주요 위험 요소죠. 중독에 대한 레나의 게시물은 이러한 투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약물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변형시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편집증과 공격성을 유발하고 펜타닐은 잠시의 행복감 뒤에 절망을 가져오죠. 레나와 조나단의 관계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사건 후 인터뷰에서 이 커플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긴장감이 돌았다고 증언했어요. 낮은 언쟁과 회피하는 눈빛들이 있었다고 하죠. 아무도 몇 시간 후 평범한 착오가 범죄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 아침, 시간은 5시 30분경. 파고 위로는 차가운 가을 공기만 감돌았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노스 칼리지 스트릿 700번 블럭의 한 딸린 차고 안, 세 사람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그라나도스, 레나 돌리베이라, 그리고 보도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동행자 한 명. 차고는 안락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낡은 담요, 그리고 습기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불안정한 피난처였죠. 조나단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거나 혹은 거리에서의 삶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레나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도끼가 번쩍이는 금속성 광채도 보지 못했습니다. 차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구였지만 그 순간 그것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목격자의 상세한 증언에 따르면 모든 것은 천둥처럼 정적을 갈라버린 비명 한 번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채 놀라 잠에서 깼어요. 파고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그는 그것이 고통, 순수한 공포의 비명이었다고 진술했죠. 그는 임시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어슴푸레한 빛 사이로 조나단의 뒤에 서 있는 레나의 실루엣을 봤습니다. 레나는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었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내려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나무를 쪼갤 때 나는 것과 같은 틀림없는 소리였습니다. 깨끗하게 쩍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차고의 금속 구조물에 울려 퍼짐은 둔탁한 충격음이었죠. 상자 더미나 낡은 가구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던 목격자는 처음 가격한 정확한 지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침대 머리맡이나 프레임을 친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최소 2번의 가격, 빠르고 격렬하게, 매번 이전보다 더 잔혹하게. 반쯤 의식이 있던 조나단은 이제 고통스러운 신음이 뒤섞인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을 질렀습니다. 붉은 액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얼룩진 매트리스 위에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목격자는 패닉 상태가 되어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조나단의 머리에는 커다란 베인 자국이 있었어요. 두개골을 가로지르는 깊은 흔적은 마치 뼈가 둘로 쪼개진 것 같았습니다. 오른손가락 2개는 피부와 힘줄 가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말이에요. 목격자는 손가락이 아예 없거나 부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는데 이는 베테랑 형사들까지 충격에 빠뜨린 진술이었습니다. 붉은 액체는 매트리스에서 차고 문까지 빠르게 흔적을 남기며 번져나갔습니다. 레나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멍했고 움직임은 불규칙했으며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조나단의 몸부림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무언가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자신이 초래한 혼란을 바라보더니 거리의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오전 5시 39분, 911은 조나단의 절박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격당했어요. 그녀가 나를 무언가로 쳤어요. 그는 실혈로 인해 약해진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몇 분 후 도착했고 조나단은 위독한 상태였지만 의식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격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묘사했죠. 가중 폭행 신고를 받은 파고 경찰은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호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굳은 피 웅덩이, 구석에 버려진 도끼, 그리고 차고에서 거리로 이어지는 붉은 액체의 흔적. 조나단은 파고의 주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손가락에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머리 부상은 깊었고 두개골을 노출시켰으며 손가락은 거의 절단된 상태라 이식과 오랜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떨고 있던 목격자는 강력범죄 수사팀 형사들에게 초기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가 마치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를 끝장내려 하는 것처럼 도끼를 휘두르는 것을 봤어요. 그는 레나를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동네를 자주 떠도는 노숙자였죠. 사전에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공격은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였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잠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계획적이거나 혹은 폭력적인 감정의 급격한 폭발을 의미합니다. 참 너무 잔인했어요. 레나의 이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약물에 의해 유발된 급성 위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리의 삶과 싸우는 평범한 남자였던 조나단은 그녀 옆에서 잠들 만큼 레나를 신뢰했어요. 그 신뢰가 단 몇 초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죠. 레나가 도주하자 경찰은 즉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정보가 담긴 수배 포스터를 공개했어요. 레나 도올리베이라, 23세, 170cm, 59kg, 갈색 머리, 갈색 눈, 접근하지 마세요. 911에 신고하세요.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작 이틀 동안 지속될 수색이었지만 도시 전체를 높은 경계태세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레나가 현지인이고 멀리 갈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미네소타주와의 국경 지역에 초점을 맞췄죠. 레드강 건너편 도시인 무어헤드는 그녀를 숨겨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을 법한 논리적인 은신처였습니다. 수배 포스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5일 오전 9시에 파고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어 수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액션 영화의 도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차도 없고 계획도 없는 자신의 행동에 무게를 짊어진 2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9월 6일은 수색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파고 경찰팀은 무어헤드 경찰과 함께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문을 두드리고 노숙자 쉼줄을 확인했어요. 확실한 단서는 없었지만 익명의 제보들이 무어헤드를 가리켰습니다. 레나는 아마도 저렴한 모텔이나 지인과 함께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죠.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꿰뚫어 볼 듯한 갈색 눈동자 등 신체적 특징이 도움이 되었지만 쌀쌀한 가을 날씨 때문에 두꺼운 코트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9월 7일 마침내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오후 2시경 무어헤드 경찰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레나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성이 주거 지역에서 목격되었는데 다시 은신처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총을 뽑아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레나는 실제로 신고된 장소에 있었고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파고 경찰은 사건 없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며 도시의 긴장을 완화시켰죠. 그녀는 침착하게 수갑이 채워졌고 미네소타주 클레이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된 후 파고의 캐스 카운티 교도소로 범죄인 인도되었습니다. 공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레나는 권리를 주장했어요. 변호사를 원해요. 완전한 침묵, 자백도, 즉각적인 변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표준적인 수감 절차를 밟는 동안 레나는 공식 사진,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피의자에게 기대하는 공허한 패배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눈물이나 분노도 아니었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드러낸 환한 미소였습니다. 희열과 반항심이 뒤섞인 듯한 표정으로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캐스 카운티 교도소가 공개한 이 이미지는 즉시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를 악마의 미소라고 불렀고 더 선은 미쳤고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천 명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이 여성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광기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의 부족일까요? 심각하고 지쳐 보이는 수배 사진과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 조증 혹은 내면의 공포를 가리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레나가 철창 뒤에 갇히자 노숙자에게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을 의미하는 $50만 보석금이 책정되었고 공식 기소는 도끼처럼 내려꽂혔습니다. 9월 12일 캐스 카운티에서 그녀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및 가중 폭행이었습니다. 레나는 수십 년의 징역형, 심지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조나단은 병원에서 며칠간 생존을 위해 싸운 끝에 살아남았지만 영원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술, 치료,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신뢰해야 하는 트라우마가 남았죠. 현재 레나 드 올리베이라는 캐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